자, 1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죠. 조경상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 괜찮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감기 걸린 게 제 잘못은 아닌데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래도 저는 방송은 계속할 겁니다. 자, 일단 뭐부터 한번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힘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최근 시장들을 좀 우리가 복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슈들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나스닥이 올라오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섹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여한 섹터요, 섹터? 네, 네. 반도체. 네, 반도체였던 것 같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기사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20년 11월에 월간으로 한 26.6% 상승을 했었고, 네. 그게 뭐 최고 기록이었대요. 어, 2020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예, 26, 가장 많이 올라갔던. 예, 26%. 이번 5월이 20% 정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아, 두 번째로 높은 2020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상승을 한 거였잖아요. 네. 그때 그럼 반도체가 상승했던 원인을 우리가 흔히 세 글자로 언택트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은 인공지능이죠. 음. 근데 이게 좀 약간 저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언택트의 영향으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뭐 이커머스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했던 부분도 있지만 네.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저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음. 노트북이나 태블릿의 수요 증가가 상당히 기여를 좀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집에 가서 일해야 되니 그때 네. 노트북을 어마어마하게 저 샀었고 학교도 안 갔고 학교도 안 가니까 뭐 네. 태블릿도 엄청 샀었고 네. 공부하려고 이게 놀려고가 아니라. 네. 예.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품질이나 성능이 지금 인공지능에서 네. 필요로 하는 것들하고는 우리가 흔히 천양지차 차이 완전히 현격하게 차이가 났던 거였죠. 네. 더 어떻게 보면은 하이테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예, 어렵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수준의 이제 생산량을 늘렸던 부분이고 작년에 그 재고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부담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올해 반도체 랠리는 인공지능이 이끌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뭐였냐? 약간 하이테크가 아니라 낮은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을 많이 밀어내고 네. 하이테크와 관련된 부분은 네.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술 투자였던 거잖아요. 네. 그 기술 투자에 대한 결과가 수익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대감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 좀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는 거죠. 어떻게 조금만 더 분명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저는 지금 딱 뉘앙스를 듣기로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때 쌓였던 재고는 그렇게 초고성능의 반도체가 아니고 네. 이 재고가 사실 털어져야 이 재고가 사라져야 반도체 본격 반등이 나타날 텐데 지금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는 거는 요 재고는 그대로 남아 있고 네. 요거 아직 안 없어졌어요. 네. 재고 있고 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니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미래를 좀 네네. 생각해서 투자했던 결과 가 수익으로 기대가 되는 거라고. 네네. 수익으로 이렇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네. 수익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성장했다 내지는 좀 기술이 진보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익으로 다가온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공지능 하면 작년이나 1분기 이번 1분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클라우드가 정체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새로운 이제 견인을 해주는 효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의미 그 있다. 생각을 어떤 식으로 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네. 정체되었다고 느꼈던 네. 반도체, 그럼 침체됐었잖아요. 반도체 네네. 침체되었었다는 반도체 그리고 정체되었다고 느껴졌던 클라우드 얘네들이 새로운 활력소를
찾은 거죠.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본 거고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산업이 계속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어떤 산업들하고 관련이 좀 있어져야 되는지 네. 이 가치사슬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얼마 전에 그 백악관 폭탄 터졌다고 그 펜타곤. 네 펜타곤의 네, 펜타곤 펜타곤의 테러가 일어난 것 같은 사진이 SNS 상에서 네 퍼졌는데 알고 보니 AI로 네. 합성했던 사진이었었고. 백악관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 백악관 여러분 백악관인가 펜타곤인가요? 뭐 아무튼 사진이 여러 개 그리고 건물도 AI였어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약간은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이제 오용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기술들이나 검증하는 기술들, 네. 전 이것들 다 그냥 광범위하게 봤을 때 보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산업들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저점인 국면을 좀 지나게 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네. 로보틱스하고 합쳐져서 도입될 것 같아서 에. 이런 산업들이 다시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투자자의 시각으로만 보자면 네. 이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쨌거나 매크로의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 원래 시장이 이렇게 좋았으면 순환매가 이어지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이제 6월에 금리 인상이 되네 안 되네 6월에 안 되면 7월에라도 될 수 있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지금 얘기가 있는 것들이 중단했다가 다시 올리는 게 어딨냐 네, 갈 네. 거면 그냥 가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 흐름을 끊어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당장에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에 엔비디아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럼요. 고통스러웠었고요. 어쨌거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산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엔비디아가 정말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순리대로 흘러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순리대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너무나 그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는 잠깐 네. 어쩌면 좀 길 수도 있겠지만 1년이면 길었었으니까 그래도 좀 잠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고 확장성이 나중에는 원상복귀를 시켜주는데도 빠르다라고 보면 이 분위기가 순환매로 이어질까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전개될 때 이러한 산업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나 관심을 많이 살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가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하나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로 쫙 몰렸는데 이게 뭐 짧은 시간에 그 시기가 다가올진 모르겠지만 다른 산업, 뭐 예를 들어 보안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네. 이런 곳으로까지 확장될 네.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에 임해봐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그것보다 궁금한 게 엔비디아 지금 잠깐 쉬었다 가야 돼요? 어때요?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고객님들은 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지표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고용 지표. 고용 지표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지난달보다는 수치가 좀 상승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월이 네. 은행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됐었던 지표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확인했고요. 네. 4월 가니까 조금 더 나아졌고 5월 가니까 지금 지표들 나오는 걸 보면 점점 그니까요.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4월 지표인 거고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 5월의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 수치보다는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인플레이션하고 네. 연관이 있죠. 이게 왜냐하면 노동시장하고 관련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CPI 나올 거고 네. 이게 딱 연달아서 아,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분위기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시장도 단기에 좀 많이 올라줬고 네. 특히나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표결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효과가 좀 재료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돼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 좀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고용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저는 좀 정리를 해 갖고 왔는데요. 네. 고용 보고서보다는 일단 구인이직 보고서는 한 달 느린 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용 보고서는 이번에 나오면 5월께 나오는 건데 네. 구인이직은 4월 4월께 거니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실업자 1인당 일자리 건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이제 4월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실업자 수가 나올 거고 대략 한 600 몇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 건수가 몇 개였는지를 보면 오픈된 일자리 수가 몇 개였냐 그걸 나눠 보면 네. 1인당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네. 즉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용 시장이 좀 풀리고 있는 거죠. 네,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3%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표까지 준비했었는데 12월이 2.0이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두 개다 두 개, 보니까 네. 실업자가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 고민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월급 많이 줄게. 너 우리 기업으로 와. 이래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네.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계속 고착화시켰던.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직업을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랬죠. 파트타임으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네. 정규직 하나보단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거죠. 숫자가 계속 내려가 줘야 우리가 네. 금리 인상 걱정을 안 하는 건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3월까지는 1.6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점차 내려왔었고 12월부터 3월까지 평균을 내보면 실업자 1인당 1.8개. 결국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평균치보다 하회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평균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봐야지 갑자기 올라가면 네.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 추세를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구인이직 보고서에는 임금 상승률이 나옵니다. 네. 신규 채용이었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임금 상승률하고 이직했을 때 임금 상승률 특히 이직했을 때 임금 상승률이 14%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직해서 14% 높게 주면 가야죠. 그렇게,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아유 참. 아유 참. 네. 특히 이제 이직에 대한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 시장이 아직은 견조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놓고 보면 네. 이직에 대한 임금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어야지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4월 지표가 좀 의미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3월이 워낙에 은행위기 때문에 위축됐던 지표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른 지표들을 이미 보면은 4월, 5월 가면서 개선되었던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서도 그걸 편승하느냐라고 봤을 때 편승한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인플레이션하고 네.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5월 FOMC 지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 이제 동결로 갈 것 같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래도 쭉 있을 때는 이게 약간 높게 나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사실 이제 동결이라는 마음을 모두 다 같이 갖고 시장이 이만큼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네. 고용이 안 좋고 야 그럼 6월에 또 금리 올릴 수 있는 거야라는 만약에 이야기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시장은 또 그게 약간 크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매파라고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중도의 성향이었는데 네.
뭐 이런 분들마저도 그러니까 원래 매파인지 비둘기인지 잘 구분이 안 갔던 분들도 최근에 발언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지난주 후반에 발언한 것들을 보면 네. 데이터 앞으로 중요한 게 3개 정도 있을 텐데 요거 다 보고 판단할 거야라고 하는 걸 보면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 같고 그럼 결국에 3월 FOMC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나 분위기하고는 정말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네. 반대로 근데 완화된 지표가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은 훨씬 좋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딱 놓고 보면 근데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 이제 수치가 네. 일자리가 네. 좀 큰 폭이 아니길 저는. 지금 얼마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900 몇십만 개 지금 수치인데 960만 개였나? 959만 개. 네.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 개수가 네. 959만 개인데 예상치도 977만 개네요. 네. 약간 높아질 네, 걸로.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러면 다시 또 일자리가 좀 네. 타이트하다. 네. 뭐 이것 때문에 그 고용주들은 월급을 높여줘야 된다. 네. 그러면 서비스 물가는 계속 고착화된다. 또 그럼 6월 아니라 7월에 그럼 금리 올릴 거냐? 한 이런 발짝 더 빠르게 보면 네. 4월이 이랬는데 5월은 더 아, 이렇게 갈 수도 그렇게 갈 수 있. 왜 4월 그거는 수치니까. 며칠 있으면 고용 보고서에도 나올 거니까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 후반에 고용 현황을 알려주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실업률도 나오고요, 네네. 임금 상승률도 나오는 등의 이제 노동시장의 동향이 확인되는데 제가 4월 이제 고용 보고서는 말고 ADP 민간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거기서 해석했던 거는 2개의 일을 하다가 네. 하나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은 맞아요. 걸로 보여진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네. 저도 5월달 고용 보고서를 보면서 아주 뭐큰 수치는 아니었지만 비정규직의 해고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해석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5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나올지 한번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이런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놓고 FOMC 위원들은 말을 안 할 겁니다. 다만 지난번 고용 보고서를 보고 그런 얘기는 했어요. 노동시장이 좀 진정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게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헤드라인 숫자인 임금 상승률하고 네. 실업률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네.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3월보단 4월이 셌고 네. 4월보다 5월이 셀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말 중요한 건 근데 이거 어떤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냐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죠. 이번 주는 항상 월 첫째 주는 고용 시즌이고, 네. 그렇죠. 그 다음 주가 이제 물가. 물가 시즌이고, 앞에 1주와 2주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네. 지표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지금 보니까 되게 제목이 재밌어요. 빅테크의 클라우드 경쟁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도에서 하고 있다고요? 인도에서도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어. 제가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기가 인디아 관련해서 인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고 네. 제가 매일매일 이제 빅테크,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와 배터리 에너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 들어 인도와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필터링이 됩니다.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에서 뭘 많이 투자하냐라고 네. 했을 때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127억 달러를 네. 2030년까지 이제 분할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클라우드에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방법들 내지는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과감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하나는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인도가 좋다, 인도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뭐 인공지능이 새로운 이제 밸류 체인을 만들어 줄 거지만 그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수요가 생길 수 있는 시장들을 새 시장을 찾거나 찾아야죠. 뭐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신선한 곳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인도의 클라우드 시장을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좀 많이들 좀 알려져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 리서치 회사 IDC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인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성장성을 한 26%로 23.1% 규모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한 13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로 환산하면은 별 금액은 사실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규모가. 네. 아까 아마존이 제가 2030년까지 127억 달러. 예. 근데 이게 전체 시장이 130억 달러라고. 크지가 않죠. 그럼 근데 아마존 혼자 다 한다는 건 아닐 거고. 인도의 루피화 환율 기준으로 보면 네. 이 달러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가격 3억 루피가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이라고 한 것처럼 그 규모로 보면 인도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할 때 속도가 한 20에서 30% 연율로 성장했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2015년도에 디지털 인디아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더라고요, 이미. 그러면은 인프라 구축하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 아니면 이제 확장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디지털화나 전자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요.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네. 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왠지 잠깐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98%, 99%. 아, 우리 그렇게 높아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보고. 아, 98, 99. 네. 인도. 좋습니다. 많이 써서 20 많이 써서 50%. 비슷하게 맞히셨는데 네. 62%. 아, 62%. 문맹률이 한 30몇 %니까 네. 그 문해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은 문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인터넷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네. 맞는 거겠죠. 2020년도가 43%인가 이랬으니까요. 네. 그 2021년 기준으로 62%니까 상당히 빠르게 갔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배경이 있는데 저가형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퍼질 수가 있었어요. 핸드폰, 그러니까 저가 핸드폰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요, 그건 뭐요? 데이터 요금제가 저렴한 것들. 아, 그래요? 네. 오. 뭐 인도의 통신사 뭐 릴라이언스 지오 뭐 이런 네네. 회사들 해서 저가형 요금제들이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아. 퍼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강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도 보급률이 늘어난 거고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 이 모바일이 팽창하는 시기,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이 팽창하는 시대에 성장할 수 있는 게 이커머스 당연히 성장할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뭐 아마존 성장할 때처럼 보시면 이제 이커머스 성장할 거고 SNS 성장할 네. 거고 그리고 OTT? 클라우드 이제 가죠. 클라우드? 네, 이렇게 아. 순서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인도 기업에게만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네. 이제 아니다. 어. 빅테크한테는 새로운 시장을 준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최근에 이제 빅테크 갖고 있다 수익도 많이 났으니까 좀 올라왔으니까 네네. 인도가 그렇게 유망하다는데 이제 인도로 인도로 갈아타야지. 가는 게 어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있으셔서 그것보다는 빅테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들 이쪽 시장 어. 계속 침투해 가고 있다 내지는 네. 이분은 꽉 잡고 있는 것들도 있다. 어. 꽉 잡고 있고 거기서 다른 수익들을 올리기 위한 이제 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인도 부분은 좋다고 인도로 가지 마라. 근데 우리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분산 투자를 하려면 국가별로도 사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S&P 500 기업 500개 기업 가운데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기업에만 투자해도 분산 투자, 네, 국가별 맞아요. 분산 투자가 글로벌 되는 기업이기 개념이거든요. 때문에, 네. 그런 개념에서 네. 자 빅테크로 수익 벌었다. 네. 자 이제 인도 좋텐다. 네. 인도 가서 우리 뭐 우유 기업 해볼까, 뭐 통신 기업 해볼까 이러지 말고 네. 그냥 빅테크 들고 있어라. 어떤 선호 관계가 아니라 조합일 뿐이라는 거죠. 아, 네, 선호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좀 몇 개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존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아마존 인디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아니요, 인도에서. 인도에서? 네.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위 기업이 있어요. 네. 원래 토종 기업이고요. 얘네들은 플립카트. 플립카트가 1위인데 거의 한 7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네. 얘네 최대 주주가 월마트예요. 아, 월마트예요. 결국에는 이제 네.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미국 있다. 자본이네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시장들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타타라든지 네. 되게 유명한 대기업도 있잖아요. 인도에 릴라이언스라든지 네. 얘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들을 제외하고 나면 해외 기업들의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이제 이 아마존 인디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테일을 침투했잖아요. 네. 이제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127억 달러 투자해서 공공 클라우드. 아까 인도가 디지털 인디아 정책 중에 하나 뭐냐면 네. 퍼블릭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도입한 확장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좀 클라우드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클라우드는 아마존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제가 정리는 안 해왔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들을 좀 계속 지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제일 먼저 미국 기업들 중에 데이터 센터를 지은 빅테크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래요. 인도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첸나이 지역 근처에 있는 네네. 쪽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또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알파벳인데 아까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95%입니다. 인도에서 애플 쓰기 힘들군요. 예, iOS가 한 3% 정도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면은 샤오미 그리고 삼성 삼성이 2등. 삼성이 1, 2등을 하고 있어요. 네네. 좀 빨리 진출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애플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침투를 한 것 같고요. 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애플이 한국에 들어와서 LG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뺏어 먹어서 네. 2위 자리를 간 거거든요. 아마 애플은 샤오미나 이런 시장들을 좀 노려서 그러니까 중고폰으로 들어가서 노려서 2위 자리를 가져가거나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건 저가까지 다 포함했을 때 네네. 구글도 약간 이 시장을 조금 노리는 것 같고요. 픽셀폰 있잖아요. 이걸 그렇죠. 가지고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기사들을 알파벳 또는 구글로 검색하면요. 이 안드로이드의 점유율 때문에 독점 관련해서 소송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주된 내용은 이 독점 때문인데 네. 알파벳이 이제 항소하는 내용이 다 뭐냐면 니네 왜 유럽에서 때리는 대로 나한테 때리려고 그러냐. 네네. 너네 엄연히 다른 시장인데 이렇게 항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옛날부터 구글은 인도에 한 100억 달러 규모로 네. 펀딩을 해나가서 돈을 이미 모집을 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투자하면서 네. 계속 침투해 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자금이 집행되는 방향은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합니다. 그럼 아마존하고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네네. 만나죠. 바꿔서 말하면 인도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네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좀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이제 메타가 인도에서 확장하는 부분에서 약간 물음표가 있긴 한데요. 네.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5대 SNS 네. 첫 번째가 왓츠앱입니다. 그 왓츠앱 메타 거잖아요. 네. 두 번째가 인스타그램. 네. 메타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텔레그램. 러시아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하고 인스타그램은요 유저가 한 5억 명 정도 된대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8억 명이라고 봤을 때 네네. 5억 3천만 명 정도 보급돼 있으면 거의 다. 네. 즉 어떻게 보면 이게 확장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약간 물음표인 거죠. 제가 네네. 인도 인구가 12억이라고 보면 4억이나 무려 남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명의 30%라고 보면 한 3억 6천만 명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보급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면은 이미 좀 약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된 거는 거의 포화 상태에 왔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 한 60%가 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유저가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울 거고 메타도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왓츠앱을 통해서 결제도 하고 배달까지 할 수 있게 네네. 여러 가지 기능을 인도에서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비즈니스를 상당히 확장하고 있는데 딱 바꿔놓고 보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나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편하게 헛살지는 않았어요. 네네.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써놨네요. 이제 네. 그 돈의 결실이 맺어질 시기만 우리가 좀 네.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투자가 있고 나서 그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사실 저희는 그거 맞추고 싶거든요. 뭐 언제 회수될 거냐라기보다는 계속 시장을 그러니까 메타의 케이스만 조금 제외놓고 보면 제 네네. 입장에서 네. 나머지들은 계속 뭔가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로컬 기업들도 분명히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이는 내가 여기서는 수익을 얼마든지 가져갈 거야라는 거는 확고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는 더 일어나야 되고 이게 그래서 수익이 언제 나냐 이거보다는 시장을 새로 늘렸다라고 보는 관점 네. 그리고 그 시장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이 늘어나는 속도가 1년에 한 8% 정도로 보고 있어요. 빈부격 양극화는 심해질 건데 네. 이쪽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도 빠를 거고 그러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샤오미 썼다가 네. 아이폰 가는 거랑 똑같은 클라우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들어가면 상당히 양질의 시장이죠. 중국처럼 규모가 그렇죠. 큰 시장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의 냄새가 난다. 네. 클라우드의 냄새가 나는 이야기 네. 들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인도 좋다고 하니까 인도에 무슨 기업에 투자해야 되나. 아다니는 아닌 것 같고 아다니는 아닌 것 같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고민할 시간에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 그걸 노려보는 게 낫겠다. 인도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가 음, 가능한 지역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인도 통화 자체가 안정성이 높은 통화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를 제외하고 나면 1년에 평균적으로 6%씩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던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되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루피아하고 달러의 환율을 쭉 보시면 방향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6% 임금 올려줘도 그쵸. 환율이 떨어지니까 네. 달러 기준으로 보면 동결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일단 반도체 랠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살펴봤고 그 구인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고용 지표가 다소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경계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인도로 가지 마라. 미국 빅테크 인도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조경상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